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반민특위 발언을 놓고 여전히 후폭풍이 거센 상황입니다. 두 분 전문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정치권 소식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전 국민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먼저 선거제도 개편 관련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여야 4당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좀 어떤 부분까지 합의가 되어 있는지 내용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선거제 관련된 거는 거의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여기에서 말하는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이 말씀하신 대로 빠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렇게 여야 4당인데요. 지난주부터 나온 얘기가 이 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이 주장한 게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 얘기는 100%를 하자는 거였거든요. 비례대표 연동형을. 근데 그거를 좀 접었어요. 접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50% 준연동형제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큰 틀은 이제 야 3당이 이렇게 양보를 한 이유는 이게 300석을 늘 수밖에 없거든요. 100%를 할 경우에. 근데 그거를 이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지역구는 225석 플러스 비례대표를 75석. 현행이 지역구가 253이고 비례가 47입니다. 그러면 비례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3당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의견을 모은 거고요. 이걸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은 가령해서 A 정당이 그 지지율 10%를 얻었다. 그러면 예전에 100% 하면은 그 10%에 해당되는 의석이 30석 아닙니까? 근데 지역구에서 이 당이 한 20석을 얻었다. 그러면 10석을 비례대표 다 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 안대로 이제 여야 4당이 합의를 하면은 10석을 주는 게 아니고 그의 반절인 5석을 주는 거죠. 그럼 비례를 무한정 늘리는 게 아니고 75 안에서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대 조항 같은 경우로는 석패율제라고 해서 지역에서 아쉽게 떨어진 부분 있으면 넣어주고 비례가 설사 넘어가더라도 75석은 넘기지 않는다. 조정을 한다 여야 간에 이런 조항들을 넣어가지고 의견이 모아졌는데요. 이건 일단 선거법만인 거고 이른바 이제 패스트트랙이죠. 신속 처리 안건 이 안에 같이 태우기로 한 공수처 법안이랄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법안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협상의 여지가 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율을 해야 될 것인데 오늘 아마 셋이 더 모여서 이 부분을 협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뭐 별탈 없이 잘 뭐 이런 단일안이 잘 도출될 수 있을 거라 보시는지요? 네, 이제 여러 사당 간에 약간의 이해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당 내에서도 특히 바른미래당하고 평화당 내에서도 약간의 이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뭐 앙금은 약간의 그런 걸림돌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합의안은 제가 보기에 만들어낼 거로 보고요. 큰 틀에 이제 서로 공통점을 찾아서 만들어낸다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사당이 한국당을 제외하고 소위 패스트트랙 신속 안건으로 이제 처리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그 패스트트랙 열차를 타더라도 실제로 급행 열차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급행 열차가 안 됩니다. 완행 열차가 되거나 중간에 사실 난관을 여러 가지 암초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유가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지금 현재 소위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는 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 선거법 개정을 제 주요 야당과 여당과 주요 제1야당이 합의 없이 사실상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면 게임의 룰인데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런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면서 일종의 대국민 산대로 서로 일종의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은 패스트트랙에 소위 열차를 타려면 5분의 3의 의원을 전체 의석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사당의 의석을 합치면 180석이 원래 5분의 3인데 176석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미 바른미래당에서도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4명이나 되고 거기에 이제 바른정당 계열의 의원들이 꼭 공식 표명 안 해서라도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그마한 이탈자가 더 나오게 되면 5분의 3을 일단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른미래당 내에서 지금 현재 이현주 의원이라든가 지상욱 의원 등 4사람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또 민주평화당이 이제 호남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지역구를 현재 253석인데 225석으로 이제 줄이다 보면 호남에서 지역구 의석이 현재 28석인데 이게 한 7석 내지 6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민주평화당 의원들한테 공개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호남 의원이 의석이 줄어드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찬성을 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민주평화당 내에서도 약간의 다른 의견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간단한 말이 패스트 트랙이지 실제적으로는 패스트 트랙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렇게 단일안을 가지고 가면 그 단일안을 가지고 가서 각 당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걸 당론으로 추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에서의 뭐 의견이 이제 다 한꺼번에 이제 통합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른미래당 내에서는 다른 개혁 법안과 함께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평화당 내에서는 호남 지역의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이야기까지 잘 끌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들에 대한 다 포용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이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를 하더라도 의총에 가서 추인을 못 받고 다시 뒤집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당장은 이 선거제만 가지고 이거를 과연 몇 %로 할 거냐, 50이냐 100이냐 하지만은 결국 내년 4월에 총선 전략과 연결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도저히 못 받긴 야 사당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안을 내놨죠. 수정안이라고 자기들 아니라고 내놓은 거가 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버리고 10% 줄이자. 이 지역구 10% 줄이자는 건 국민 여론을 보고 내놓은 거고 비례대표제는 지난 연말에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마저도 이제 이른바 파기하면서 던진 거죠. 위헌 여지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현행 선거 헌법으로만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던진 거는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받지 않겠다는 건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지역구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줍니다. 연동형 100% 하면은 아주 많이 줄고 50% 준 연동형으로 해도 줍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민주당이 왜 그래도 100%는 못 받더라도 50%를 했느냐. 같이 줄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른바 개혁 법안을 같이 태울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속낸 거고. 왜 지금 바른미래당이 이럴 수밖에 없느냐는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그 안에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에 화학적 결합을 시켜놨는데 내년 4월까지 갈 때 이 바른미래당이 지금대로 온전할지 어떻게 될지 각 당의 미래하고 이게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계 개편 문제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이합집산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또 여기다가 민주평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소속도 있지만은 호남 지역 지역구가 줄면은 지역구원 입장에서는 본인 지역구 없어지는 것만큼 큰 타격과 받을 수 없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합의를 했지만 또 다시 가져가야 되고 개혁 입법 중에 그럼 바른미래당 수정안이 뭐가 나올지 이것도 일단 보고 그리고 이게 330일 최장 330일 기간 동안에 자유한국당의 지금의 뭐 지지율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또 상황 변화가 어떻게 올지도 모르는 거고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고차방정식이기 때문에 당장 이게 합의됐다고 해서 이 안대로 우리가 내년 4월 선거를 치를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는 거죠. 한마디만 선거 제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아직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금 현재 여당과 나머지 3야당이 주장하고 한국당 같은 건 현행 소선거구제 플러스 비례대표제를 이제 저희 기존의 이 제도를 유지하자는 쪽에 가까운데 그런데 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논란을 낳고 있냐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하면 이제 비례대표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서 지역구 의석이 축소되는 거는 여러 여야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데 근본적으로 가장 이 총선의 전략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정당 의석에 따라 전체 의석을 나눠 갔기 때문에 다당제를 굉장히 뿌리내릴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러다 보면 다당제가 되면 야당이 여러 개가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정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제1야당이 맞서는 양당 구조가 돼야 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래야 이제 결집을 해가지고 정부의 일종의 견제할 수를 있는데 야당이 많이 생기면 그게 이제 제1야당으로 결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지금 현재 여당을 비난할 때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이유가 바로 이 다당제를 낳는 구도라는 이런 측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김 전 부장님께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이렇게 당 내에 있는 사람들을 잘 달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패스트트랙은 좀 되게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이십니다. 그러면은 한 전 부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결국 이 선거
선거제는 여야 사당이 지도부는 합의했어요. 합의했는데 지금 가장 뭐라고 갈등이 좀 있는 정당이 바른미래당인데 예. 또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가 가서 설득을 한다고 했으니 그 설득 과정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선거가 지금 1년 1개월가량 남은 상태에서 바른미래당의 내분이라고 했었죠. 그런 분들이 이거를 도저히 못 받을 테니까 나는 나가겠다든지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국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 정도는 수용을 하면서 대신 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법을 어떻게 자기들 안을 낼 것이냐 이런 또 협의를 민주당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결정적 변수는 제1야당이죠.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한다고 하면은 이 열차가 이른바 패스트트랙이 출발하더라도 이대로 갈 수는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의 룰인데 여야 합의 없이 선거 룰을 바꾸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 모든 선수가 동의를 해야 그 경기가 치러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이 제대로 하면은 다당제가 되고 이른바 현 여권 성향의 작은 정당들이 많이 될 수밖에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결국은 끝까지 만년 제1야당으로 있겠다는 식의 비판도 받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과연 오늘 어떤 사안의 단일안이 만들어질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요즘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낳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반민특위 발언 새롭게 또 나오면서 굉장히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발언 이후에 발언이 또 다른 발언을 낳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반민특위 발언을 하고 나서 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이 이 발언을 두고 토착 외구에 빗대서 또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그렇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 내에서는 이 말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소송까지 제기를 하겠다라고 명예훼손 혐의까지 좀 적용을 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또 이 말에 대해서 평화당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겁박이다라고 다시 또 다른 발언을 예. 내놨습니다. 말을 계속 낳고 있는 이 형국 예.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1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겨냥해가지고 수석 대변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파장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파장이 큰 거에 2라운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발언을 했기 때문에 더욱 이 반민특위 발언도 더욱 논란을 빚고 있는데 저는 반민특위 발언을 어떻게 보냐 하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발언이 적절한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왜 이야기를 했느냐. 그냥 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전수조사를 다시 한다고 하는 거는 혹시 그 사이에 이 사람들 사이에 친일 행적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알아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하면서 오히려 또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걸 지적하는 과정에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이제 해방 직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에 재헌국회에서 만들어진 반민특위가 이 친일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건데 이게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근데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은 반민특위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식으로 비칠 수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는데 나경원 예. 대표가 바로 그거를 그런 비판을 의식을 해서 나는 반민특위 활동이 제대로 됐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그거를 이제 정정을 잘 보완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하고 나머지 야당 이제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이나 이런 데서는 수석 대변인 발언에 대한 반격 차원도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이제 비판한 거죠. 나경원을 이거를 거의 친일파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민주평화당에는 토착 왜구라고까지 나경원 의원은 토착 왜구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또 저는 이것도 과도한 그러니까 이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는데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거는데 거기에다가 분명히 반민특위가 어쩌고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석 대변인 발언에 의한 서로의 또다시 힘겨루기 차원, 정치 공방의 차원으로 그렇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이 과정에서 계속 치킨 게임이 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국민과 민생은 좀 어려워지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예. 한국당이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한국당의 조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또 이거 그렇기 때문에 또 평화당도 또 맞받아치면서 재갈을 물리려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어떻든 이러한 지금 말을 낳고 하는 과도한 정치 공세는 여당과 제1야당 등을 비롯한 이 정당들이 어느 정도 자제하고 지금은 민생개혁 입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서로 조력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요. 예. 이 토착 왜구라는 표현은 저도 적절치 않은데 토착 외구는 이제 문정선 그렇습니다. 평화당 예. 대변인의 이 용어 발언이었죠. 자체도 그렇습니다. 적절치 않은데 저는 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 이거로 시작됐습니다마는 뭐 거기까지는 여당 의원들이 또 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서 국회할 발언은 아니었다.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됐다. 어떠한 뭐 지적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나왔다고 하더라도 반민특위 문제를 끌고 나왔다는 건 저는 정치 지도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하고 뭐 저도 나경원 원내대표를 좀 압니다만 개인적으로도 왜 저런 정말 이거는 역사의식이 결여됐다는 비판을 받아도 뭐 타당하겠다. 왜냐하면은 간단하게 예만 들어드려도 1940년과 44년에 프랑스의 이른바 BC 나치 괴뢰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 5년 정도 있었던 정부예요. 근데 프랑스는 가가지고 이 5년에 있었던 정부에서 대통령과 총리를 포함해가지고 3만 8천 명을 징역을 살렸습니다.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처벌을 했습니다. 반민특위 문제는 이건 여야 진보를 떠나서 적어도 우리 대다수 거의 100%에 가까운 우리 국민들이 반민특위가 제대로만 됐으면 우리가 친일 잔재를 좀 더 빨리 청산을 하고 우리나라가 좀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었는데 이런 데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야당 원내대표가 이 현 정부의 실정이랄지 아무튼 본인들이 볼 때 잘못된 부분을 비판을 하더라도 전 국민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들 우리 역사의 굴곡이고 상당한 아픔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까지 끄집어온다는 거는 근본적 원인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결국은 큰 정치 지도자들이 전체 국민을 보지 않고 자기 지지자들만 봅니다. 결국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함으로써 나중에 가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발언이 본인의 또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지금 김정은 수석 대변인 했지만 이전 국회에서 외통위원장 할 때 북한에 가서 도와줘야 된다고 기고도 했습니다, 이분이. 근데 지금 그거 기사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발언은 앞으로의 큰 정치 행보를 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큰 득보다 실이 될 수도 있다.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발언일 저는 그럴 수도 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역사적으로 볼 때 큰 논란이 없는 어느 정도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해져 있는 사안들이 아니겠습니까? 5.18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자기 지지자들이 좀 좋아하는 얘기라고 해서 또 그분들을 위한 발언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당 지지율은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즉 지지자들이 이런 발언을 듣고 지지율이 오르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그 여론조사 나온 거를 저 수치도 꼼꼼히 봤습니다. 예. 김정은 수석 대변인 나온 뒤로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의 지지층이라고 해서 영남 측에서 확실히 오른 걸 봤습니다. 오른 거 봤는데 적어도 제1야당 여당도 마찬가지 집권을 하겠다는 수권 정당들은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한 30% 넘었지 않습니까? 이제 넘었다는 수치가 나오는데 32.3%가 나오고 있죠. 저 수치 가지고 집권할 수 있겠습니까? 집권은 안 됩니다. 당장 4월 3일 날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재보궐선거 있으니까 하지만 그 지역에서는 승리를 할 수 있는 수치가 되겠죠. 훨씬 높으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제일 야당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정당, 여당도 마찬가지인데 지지자들만 보는 거 그들만 보는 정치는 결국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우려 섞인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지율이 상승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우경화 발언들도 계속 더 강해지고 있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사실 이렇게 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이 정부에 실망하는 지지율들이 이렇게 옮겨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을 우경화 발언으로 인한 지지율 상승으로 생각하고 더 그런 발언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크게 실망하는 국민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시석도 네, 있던데 어떻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거는 항상 양면성이 있고 양날의 칼이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이 한국당에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항상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런 지지율에 괜히 일희일비하지 말고 제대로 된 길을 걸어야 되는 건데 현재 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은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당의 잘한 저는 과거에도 그렇지만 제1야당이라는 게 이 기본 기능이 견제 기능이 가장 크거든요. 대안 제시도 대안 제시가 두 번째고요. 그런데 현재 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현재 원래 경제 정책의 성과가 제대로 안 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그런데다가 또 이런 대북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가져 있었는데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일종의 결렬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사 이익이 측면이 크고 두 번째 굳이 이야기하자면 황교안 나경원 효과라고 하는 건데 그동안에 한국당의 지도부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12월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되고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되면서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이 보수층 사이에 좀 형성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 건데
이런 지지율이 상승이 이런 우경화 발언이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그것들도 그러한 거를 한국당은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일부 태극기 세력도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에서 이런 이 강성 우파들의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거하고는 앞으로의 내년 총선과 그리고 대선에서의 승리를 바란다면 이러한 우파적인 이러한 흐름, 아까 말했지만은 나경원 의원의 이러한 발언 같은 것도 굉장히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파적인 이러한 발언, 특히 5.18 그런 망언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확실하게 단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징계를 철저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내일 모레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뭐 대정부 질문이라고 하면 사실 야당의 무대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서 뭐 송곳 검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야당 지지율 더 끌어올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중점적으로 공세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대정부 질문하면 말씀하신 대로 야당은 벼르고 나오죠. 예. 벼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선 직전에 있는 대정부 질문은 서로 마음이 딴 데가 있어가지고요. 총선 직전이나 예. 준비도 설렁설렁 하기도 합니다, 의원들이. 근데 이번엔 다르죠.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투톱 체제가 들어섰고 그 안에 김정은 수석 대변인 이거 최근에 뭐 반민특위도 있고 이번에는 저도 뭐 정치부자 오래 했습니다마는 이 대정부 질문 사상 가장 치열한 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치열한 대정부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분야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정치 분야가 있고 외교안보 통일 분야가 있고 경제 사회 문화가 있는데 그렇죠. 일단 곳곳에 이른바 지뢰밭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치 분야 당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얘기했던 예, 부분들 선거제 부분도 있고요. 선거제 패스트트랙 제1야당에서 우리 빼놓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대단하게 강하게 나올 겁니다. 나오고 통일외교안보 쪽은 수석 대변인으로 시작한 현 정부에 대한 지금 문재인 정부의 특히 하노이 2차 북미단 결렬 이후에 야당이 대단히 많이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경제는 좀 전에 말씀 나온 대로 소득주도 성장 경제랄지 여기에 나올 수밖에 없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만 있으면 4월 3일 날 두 곳의 국회의원 선거죠. 재선거가 있습니다. 예. 그걸 앞두고 있는 대정부 질문이기 때문에 야당은 할 수 있는 화력을 총동원해서 여당을 몰아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이외에도 사실 인사청문회도 있어요. 인사청문회에서도 엄청 벼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공세를 강하게 할 후보자를 꼽자면 어떤 후보자겠습니까? 7명의 이번에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죠. 그럼 제가 순서를 굳이 들자면 제가 야당의 기류를 취재한 거로는 예. 첫 번째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강하게 몰아붙일 거고 예, 과거 발언들 부분을 지목하면서 특히 이제 발언들이 논란이 많이 예. 되거든요. 통일부 장관의 이러한 현재 평화 정착과 비핵화라고 하는 걸 추진하는데 과연 적합하냐 하는 그런데 이제 발언 논란 중에 하나가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대표 시절에 군복 입고 쇼나한다라고 2015년에 이런 발언을 한 것 등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대북 정책에 대한 발언들 논란이 많이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첫째 타겟이고 두 번째는 최종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뭡니까? 다주택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까지 사실상 3주택이었다가 분당에 있는 지금 그 논란이 될까 봐 분당에 있는 집을 자기 딸한테 증여를 하고 오히려 자기가 또 거기서 보증금을 얹고 또 전세를 해가지고 월세를 160만 원을 주는 거로 그럼 월세 또 주는 건 뭡니까? 또 자기 거를 증여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는 건데 자기는 이제 그러면서도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지금 시세가 10억이 훨씬 넘는 거로 돼 있고 그다음에 배우자 명의로 잠실동 아파트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상당히 다른 장관이어도 논란이 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로 이런 정책을 펴는데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정치적으로 의원 불패 신화가 있지만 국회의원 장관이지만 박영선 의원에 대해서는 평소에 본인이 개혁을 굉장히 부르짖었고 깨끗한 정치를 부르짖어 왔기 때문에 그거에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거를 박영선 의원은 세 번째 장관은 세 번째 카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김현철, 최종호 그리고 박영선 장관 후보자 세 분을 좀 꼽아주셨습니다. 예. 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어려울 것 같은 후보자, 가장 공세가 강할 것 같은 후보자를 꼽자면 어떤 후보자겠습니까? 일단 자유한국당에서 제1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한 게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예요.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그래서 제가 여기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게 공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SNS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종호 후보자처럼 그 김현미 장관이 2017년에 다주택자를 집 팔라고 했잖아요. 이분이 그때만 팔았어도 한 채를 증여를 그때만 했어도 지금처럼 꼼수 증여를 조금은 피해갈 수 있었을 텐데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저는 김현철 장관 후보자는 제1야당의 타켓이 될 거예요. 되는데 이분이 격한 발언들을 많이 썼어요. 많이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고 썼고 특히 뭐 사드랄지 천안함 연평도에 관련돼 가지고는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예전에 보수 쪽 의원들이나 그쪽 구정권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전 정부의 입장과는 배치된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 보니까 김현철 장관 후보자가 진보 성향의 학자였고 그 진보 성향 중에서도 또 진보 성향이었더라고요. 좀 더 했고 이 뭐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지명을 할 때는 지금의 남북 화해 분위기를 더 이끌어가겠다. 대표적인 대화론자를 시켰을 겁니다. 저는 이분이 한 발언이라 이런 부분들을 제가 동의하는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뭐 최종호 후보자의 꼼수 증여, 다주택자 꼬리떼기 한 꼼수 증여, 국민들 입장에 볼 때는 도저히 이분이 국토부 장관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하겠지만은 근데 이게 법적으로 벗어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1야당 의원들이 이 두 분이나 뭐 김현철 후보자나 지명체를 요구를 해서 낙마를 시키겠다 이른바 한다면은 청문회에서 지금까지 나온 거 외에 이른바 결정적 한 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 그러야 자진 철회까지 나오지. 그러지 않으면은 뭐 그 비난을 받더라도 낙마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뭐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